교양이 콘텐츠 내지는 정보라는 이름으로 패키지화가 되고 그걸 빨리빨리 섭취를 하고 그런 방식이 되는 게 저는 조금 걱정스러울 때가 있어요.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되면 마치 독파한 것 같잖아요. 그 맞아요, 주제는 맞아요. 그게 착각일 때가 많고 중요한 건 저는 편집하고 관점인 것 같아요. 어떤 정보들이 바다처럼 이렇게 주어질 때 그중에 뭐를 골라서 편집을 할 것인가. 나만의 편집점들을 찾아내야지 나중에 기억이 나거든요. 안 그러면 또 검색해야 돼요. 혜리님께 가장 궁금한 부분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혜리님의 글쓰기와 혜리님의 취향에 대해서 좀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이렇게 글쓰기에 대해서, 글에 대해서 자꾸 질문을 드리는 게 사실은 제 개인적으로 혜리님의 글을 너무 좋아하기 때문인데요. 취향이잖아요, 취향. 네. 그쵸? 저의 취향이세요. 아, 그래서 예, 인정해 드릴게요. 특이한 감사합니다. 취향을 갖고 계시. 근데 어떻게 이런 표현을 쓰지? 어떻게 이걸 이렇게 묘사하지? 여기서 이런 단어를 어떻게 쓰지? 막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읽었어요, 글을. 근데 이런 생각을 하는 게 저뿐만은 아닐 것 같고, 누구나 이제 내가 어떤 창작 활동을 하고 싶은데, 본받고 싶어 하는 롤모델 같은 게 있을 수 있잖아요. 뭔가 글을 쓸 때 영향을 받은 인물이 있을진 궁금하거든요. 아, 저는 상당히 이른 나이에 일을 시작했기 때문에 일하면서 배운 게 많은 것 같아요. 시네이시빌의 역대 편집장들께서 상당히 훌륭한 문장가들도 많으셨고, 민환 취재기자들도 많으셨기 때문에 그분들의 글 쓰는 방식과 마감 엄수 정신과 노동규율 이런 거에서 제일 많이 배웠다고 생각을 하고요. 실은 이제 주간지 마감이라는 게 거의 패스트푸드점에서 감자 튀겨내는 거랑 비슷하기 때문에 일단 익어서 태우지 않고 나가기만 하면 성공이거든요. 그래서 그 풍미라든가 뭐 이런 네. 것까지 생각할 겨를은 없어서 매주 기사를 쓰면서 뭐 내가 좋아하는 이 작가의 문체를 이번엔 좀 따라가 볼까 뭐 이런 일은 한 번도 없었어요. 그렇지만 이제 독자 입장에서는 미셸 프루니에나 존 버거 같은 분들이 쓰신 회색지대에 있는 글들, 창작이기도 하면서 일부는 픽션인 것도 같고 또 일부는 비평이기도 한 그런 글들을 보면서 저런 틈새의 글을 쓰고 싶다. 그런 생각을 했었고 또 제가 도저히 가닿을 수 없는 경지이기는 하지만 박완서 선생님의 단도직입성 그리고 어떤 논센스도 딱 잘라버리는 그런 거에 엄청 장쾌한 쾌감을 느끼면서 이야기하려는 동력이 떨어질 때는 늘 들춰보고 단편 몇 개를 읽고 그런 일들도 있었던 것 같아요. 아, 박완서 선생님의 글들을요? 정말 일단 책을 여시면 손에서 놓으실 수 없을 거예요. 근데 참 궁금한 게 배우고 싶은 문체 아니면 담고 싶은 어떤 것 이런 나름의 취향 같은 거를 발견하는 방법? 그 수많은 나를 스쳐 지나갔던 작가들 중에서도 정말 훌륭한 작가들이 많겠지만 그 중에서도 내가 하필 이 사람이다 라고 꼽을 수 있던 그 포인트랄까요? 그게 아무래도 내가 쓰고 싶은 글이 이런 문체에 담기면 그럴싸하겠는 걸이라던가 이 문체면은 돌파할 수 있겠다. 그런 힌트를 줄 때 굉장히 솔깃하죠. 아, 그분의 글을 읽을 때. 아무래도 글로 밥벌이를 하다 보니까 그런 좀 실용적인 부분? 어떻게 하면은 글의 마지막을 진부하지 않게 하면서 들리지 않는 코다 같은 거를 그 챕터의 끝에 남길 수 있을까? 시네20이라고 그 로고가 박히는 기사의 맨 끝에 근데 기사가 아직 안 끝난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줄 수 있을까? 어떨 때 뭘 보다 영화를 보다 소설을 보다가 아 요런 식으로 하고 약간 힌트를 얻을 때는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되게 세부적이고 실용적이고 이제 그런 관점에서 보게 되긴 하죠. 결국은 내가 어떤 글을 쓰고 싶은지 혹은 써야 하는지 이게 머릿속에 있고 그러니까 콘텐츠가 있는 상황에서 뭔가 막 힌트를 찾아 헤매는 마음으로 볼 때 또 구할 때 구해지는 게 있잖아요. 그런 느낌인 것처럼 들려져요. 근데 처음부터 그거를 찾으려고 보는 건 아닌데 아 그걸 어떻게 설명해야 되죠? 그냥 이렇게 읽다 보면 그냥 떠올라요. 그냥 읽거나 음, 보다 보면 이거는 그러고 약간 마킹을 해놓고 싶은 때가 있으실 거예요, 아마. 네네네. 그게 꼭 그걸 얻으려 간 게 아니라 그냥 머리를 쉬러 보러 간 영화나 음, 만화책을 보다가도 그럴 때가 있지 않을까요? 이런 식으로 화제를 바꾸면 좋겠구나. 음, 진행자시니까. 맞아요. 뭐 이렇게 세그웨이를 만들면 좋겠구나. 뭐 이런 거. 세상 만물이 선생님이죠. 저는 하나 둘 모으다 보니까
정말 온갖 걸 다 모으게 되는 거예요. 수집가시군요. 근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좀 더 잘 정리하고 좀 더 정돈된 취향을 갖고 싶다는 욕망. 그런 게 생기더라고요, 저는. 저는 지금은 뭔가를 수집하고 또 뭔가를 검색하고 이러기에는 언제보다도 좋은 시대잖아요. 그래서 이제 아까 취향을 찾는 방법하고도 연결되는 얘기일 수 있는데 정말 여러분들이 불안하시겠지만 어딘가 어떤 장소에 가서 아, 여기에 뭔가 나를 끄는 무엇이 있다. 뭔가 그림을 보다가 이거 좋은데 왜 좋지? 뭐 이런 생각이 들 때 그게 취향의 씨앗들이잖아요. 맞아요. 그때 되도록이면 육안으로 그것들을 체험하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우리가 대부분은 기록에 집착하기 때문에 나중에 이걸 폴더화해서 인덱스로 찾아보면 내가 글 쓸 때 쏙쏙쏙 첨부할 수 있겠지? 사진을 착착착 하면은 나의 디자인에 참고할 수 있겠지? 이렇게 해서 일단 사진을 찍고 보신다거나 거기에 붙어 있는 설명문을 사진을 찍는다거나 이런데 나중에 안 찾아봐요. 어느 폴더에 뭐가 있는지도 몰라요. 그게 이제 디지털 속임수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너무 불안하고 내가 파리까지 여행을 왔는데 이걸 사진을 안 찍어 놓으면 나중에 내가 여기 왔다는 사실이 없는 거나 마찬가지 아닐까 싶으시겠지만 뭔가가 나를 건드린다. 뭔가가 내 안에 뭘 흔들고 이게 날 부른다고 생각될 때 그때 잠깐 핸드폰을 내려놓고 그냥 육안과 피부로 그 공간과 그 작품을 느끼셨으면 좋겠어요. 그렇지 않으면 그건 내 취향이 안 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나중에 또 검색하고 있게 돼요. 그때 내가 내 언어로 그 순간을 마음에 담아놓지 않으면 내가 그때 뭐 오르세 미술관에 갔을 때 그 그림이 좋았었는데 하고 그 그림을 열심히 찍어놓은 사진을 찾잖아요. 근데 그걸 보고 있어도 그때 왜 특별했는지 기억이 안 나고 결국은 이제 뭐 퍼플렉시티 같은 AI한테 이 그림은 왜 중요해? 뭐 이렇게 물어보고 있게 되면 나 말고도 그 똑같은 질문을 던지는 친구들도 다 같은 답을 받게 되잖아요. 그래서 불안하시겠지만 육안을 많이 써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했을 때 내가 음, 굳이 이거를 막 기록하지 않아도 음. 기록이 좀 미흡해도 나중에 충분히 내 안에서 길어 올릴 수 있을 만큼 흔적이 남겠네요. 중요한 거는 내가 변하고 내가 성장하는 거잖아요. 내가 많은 정보를 갖고 있는 게 아니라 교양이 컨텐츠 내지는 정보라는 이름으로 패키지화가 되고 그걸 빨리빨리 섭취를 하고 그런 방식이 되는 게 저는 조금 걱정스러울 때가 있어요. 자, 이 현상은 이래서 중요하고 뭐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되면 마치 독파한 것 같잖아요. 그 주제는 나는 이 주제는 이제 다 파악했어라고 싶지만 그게 착각일 때가 많고 중요한 건 저는 편집하고 관점인 것 같아요. 어떤 정보들이 바다처럼 이렇게 주어질 때 그중에 뭐를 골라서 편집을 할 것인가. 세상 모든 일이 편집이라는 그런 명제도 있는데 나만의 편집점들을 찾아내야지 나중에 기억이 나거든요. 안 그러면 또 검색해야 돼요. 너무 조바심을 내지 말고 정보를 접했으면 좋겠어요. 이걸 다 봐야 한다는 그런 음, 거에서 좀 벗어나서. 거기 있어요. 어디 안 도망가요. 그거는. 저도 한때는 그런 지도와 연표를 다 머릿속에 넣고 싶어 뭐 그런 생각을 했던 적도 있거든요. 그거는 때가 되면 그냥 들어오는 것 같아요. 머릿속에. 어떤 작품을 내가 지금 이해를 못했고 야수파를 지금 다 이해를 못했다고 해도 그건 문제가 안 돼요. 그 타이밍이 오면은 조각조각이 맞던 것들이 퍼즐을 내 안에서 맞추기 시작할 때가 있으니까 서두를 필요가 없고 오히려 저는 그렇게 두괄식으로 뭔가 큰 주제를 갖고 그 아래 것들을 다 이 번호 매겨서 습득하기보다 그냥 다니다가 어떤 그림을 봤는데 그 그림이 좋아요. 그러면은 그 그림이 왜 좋은지를 좀 메모를 해놓고 알아보니까 야수파야, 이 그림이. 이런 식으로 해서 약간 귀납식으로 가고 제가 좋아하는 방식은 제가 영화로 일도 했지만 제가 아는 모든 것에 파랄은 영화가 가르쳐줬다고 할 수도 있어요. 특히 뭐 제가 세계에 가본 곳이 얼마나 있겠어요. 영화를 통해서만 가본 나라도 있고 문화도 있고 뭐 특히 이란 같은 나라. 전 영화로는 너무 잘하는데 한 번도 가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그랬을 때 영화 속에 뭔가 튤립 피버가 나왔어. 그럼 그게 뭐지 하면서 그때를 찾아보다가 그때 또 네덜란드 회화에 관심이 생겨서 글로 갔다가 또 그러다가 진주귀걸이 소녀 같은 영화가 있어서 글로 갔다가 이런 식의 팩션에 대해서 또 관심을 가질 수도 있고 이렇게 되게 두서없고 타잔 주타기처럼 그냥 내가 직접 몸으로 접한 구체적인 것으로부터 이리 갔다 저리 갔다 그네를 타면서 책장 사이를 배회하고
그런 나만의 경로와 별자리를 만드는 게 훨씬 재밌는 것 같아요. 지금 얘기만 들었는데 너무 재밌을 것 같아요. 근데 뭐 이제 혜리님의 경우에는 그게 영화였던 거고 뭐 누군가에게는 글쎄요 뭐 와인이 될 수도 있고 그 매개체가 뭔지 내 나름의 게 뭔지를 찾아보는 것도 너무 재밌을 것 같아요. 주로 영화나 그림이나 이런 매개를 통해서 쓰는 글들을 쓰셨잖아요. 그런 글만이 가지는 특성이랄까요? 그런 게 있을지 궁금했어요. 비겁함이죠. 너무 겸손하신 것 같아요. 아니에요, 맞아요. 근데 저는 나름대로 생존하는 법을 이렇게 찾은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제 그 정도의 어떤 크리에이티브가 없고 무에서 창작을 할 만큼 그런 것도 있지만 또 어떤 매개로서의 일을 하는 사람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영화가 세상을 돌아다니는 과정에서 오해를 줄이고 그다음에 만드는 사람한테 적절한 질문을 던져주는 존재도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우리는 가끔 누가 묻지 않으면 아예 생각을 안 할 때도 많잖아요. 그래서 요즘 사실은 이제 영화 저널리즘보다는 주로 이제 셀럽들이 운영하는 유튜브나 이런 데서 주로 신작 영화 홍보를 하기 때문에 그게 조금은 위험스럽기도 하다는 생각이 드는 게 만약에 뭐 영화 전문지, 영화 기자들의 그런 질문을 늘 안 받을 수 있다면 작품을 거듭하면서 그걸 찍고 관객들을 만나기 전에 지금까지처럼 그렇게 본인의 창작에 대해서 복기를 하고 깊이 생각을 하실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 작품을 준비할 때도 그동안 받았던 비평가나 기자들로부터의 질문 이런 게 분명히 예술가들 안쪽에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분명히 존재를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저는 아직은 믿고 있어요. 네. 혜리님에게 글쓰기의 의미는 무엇인지도 다시 한번 여쭙고 싶었어요. 글쓰기는 이제 저와 제가 도저히 앞가림을 못할 것 같았던 사회에 과연 살아남을 수 있을까라고 대학교 졸업한 때 무서워했던 그 사회를 연결하는 끈, 탯줄, 뭐 생명줄 그런 거랑 비슷한 것이고요. 그리고 저는 글을 쓰는 일의 의미는 소유인 것 같아요. 무엇에 대해서 글을 쓰면 제가 그 무엇을 갖는 일이 되는 것 같아요. 어떤 영화를 제가 갖는 방법은 그 영화의 블루레이를 사는 것보다는 그 영화에 대해서 글을 하나 쓰면 제가 그 영화를 가졌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저한테는 글쓰기는 소유의 행위? 맞아요. 근데 영화를 보고 나서도 그 영화에 대한 감상을 정리해두지 않으면 날아가잖아요. 근데 정리해두기 위한 방법이 꼭 글은 아니겠지만, 네, 다 각자 다를 그렇죠. 거예요. 근데 네. 적어도 혜리님의 경우는 글인 거죠. 저의 경우도 그런 것 같아요. 혜리님이 쓰신 뭐 수많은 글 중에서 많이들 이제 아시는 듯한 문장을 가지고 왔어요. 이거를 잠시 읽어드릴게요. 아무도 읽지 않는다는 이유로 장문의 글을 쓰지 않다 보면 어느 새벽 당신은 읽는 이가 기다린데도 긴 글을 쓸 수 없게 됐음을 깨닫게 된다. 아무도 먹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요리하지 않다 보면 혼자만의 식사도 거칠어진다. 당신의 우주는 그런 식으로 비좁아 간다. 진짜 최고 민망하네요. 원래 트위터가 이렇게 낭독되라고 쓰는 글이 아니잖아요. 그쵸? 아주 예전에 네. 밤에 그냥 이렇게 살아도 되냐 나? 막 이렇게 하다가 진짜 모니터 앞에서 막 되는 대로 끄적인 글이에요. 한 15초 만에. 근데 이상하게 저기 무슨 약을 탄 것도 아닌데 저 글이 주기적으로 웨이브가 몰려 리트윗을 타는 맞아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되게 난감해하는 글이고 저 글은 제가 무슨 아포리즘을 만들겠다. 격언을 내가 제조해야지. 그러고 쓴 거 전혀 아니고요. 저기 보면 아시듯이 글쓰기랑 밥상 차리기 얘기가 나오잖아요. 근데 스스로의 상태에 대해서 그냥 한탄처럼 넋두리를 한 겁니다. 네. 이걸 제가 민망해 하실 걸 알지만 굳이 가져온 이유가 정말 날 것 그대로 넋두리 새벽에 쓰신 글이라서 더 많은 분들의 공감을 산 게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었어요. 누구나 할 만한 고민 같거든요. 공감할 만한 지점이 있는 것 같아서. 저도 저 트윗이 되게 오랫동안 주기적으로 리트윗을 타는 거 보고 저도 배웠어요. 사람들이 이런 목마름을 많이 느끼나 보다 하고, 그러니까 내 세계가 좁아져 간다는 위기감을
다들 느끼고 있구나. 그걸 제 얘기라고 썼는데 아, 같은 두려움을 우리가 동시대인으로서 나누고 있구나. 그걸 확인을 했죠. 네. 제가 느끼기에는 뭐 누가 봐주지 않더라도 누군가를 위해서가 아니라 그냥 나 스스로를 위해서 뭔가를 만들어내려는 노력? 그런 수고로움을 감수를 해야 한다, 계속. 그런 의미로 저는 이해를 했거든요. 우리가 일상에서 대하는 사물들이나 메커니즘을 그 내막을 모르고 그냥 쓸 때가 점점 많아지잖아요. 단순하게 얘기하면 밀키트는 먹지만 이 고기와 이 채소가 어떤 경로를 거쳐서 여기까지 왔는지는 그 스티로폼 트레이에 얹혀 있는 형태로만 보기 때문에 그건 점점 모르게 되잖아요. 이제 옛날 학자들은 그런 걸 소외라고 부르고 그랬는데 뭔가를 만든다는 의식이 없다 하더라도 가끔은 내가 너무 소비로만 자아를 실현하고 있지 않은가 하고 돌아볼 때가 있긴 있어요. 간단하게 말해서 한 끼를 내가 만들어 먹으면 그게 약간 명상하는 효과가 있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 뭔가에 집중해서 기승전결을 갖고 목표를 갖고 그 결과물을 내가 섭취하는 거잖아요. 그게 되게 어떤 온전한 인간적인 활동인 것 같아요. 근데 실제로도 그러면 글이 됐건 뭐가 됐든 계속해서 누구나 뭔가를 만들어내려는 시도를 해야 한다고 보시는지. 저는 뭔가를 없던 것에서 만들어내는 행동은 분명히 그 인간의 상태를 개선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걸 혼자 할 필요는 없는 거고, 그게 꼭 예술일 필요도 없는 거고, 그리고 저는 1인 크리에이터가 많아졌을 때 좋았던 건 우리가 디지털 영화가 나왔을 때 영화의 민주화를 얘기했듯이 누구나 감독이 될 수 있다는 얘기를 했듯이 그것의 의미는 지금까지 게이트키퍼가 있었던 주류 미디어에서 이야깃거리라고 생각을 안 했던 인간 삶의 면모들이 이제 다 목소리를 얻게 된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유튜브 크리에이터 이런 경우도 저는 사실 재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을 텐데 아주 특정한 그걸 뒷받침할 수 있는 여건과 교육이 허락되는 사람들이 이제 전문가가 되잖아요. 뭐 예술가가 된다거나. 근데 돌아보면 예전에 가령 신분사회에서 평민들 중에 얼마나 그냥 자기 직할 천재인지 모르고 죽은 천재가 많을까 막 이런 생각을 맞아요. 해본 적도 있고 그래서 저는 이제 생업은 다른 데서 회사원으로 하고 뭐 농사를 짓고 그러시더라도 그분이 갖고 있는 고유한 시선과 정말 아름다운 뭔가가 그 사람 안에 있는데 그걸 유튜브라는 게 생겨서 그걸 영상으로 찍어서 남들과 공유할 수 있다는 건 굉장히 바람직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 각자 자기 삶으로 예술을 하고 싶은 소망을 실현시킬 수 있게 된 거니까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한 가지 직업을 갖고 어느 정도 세월을 살아온 분들이 직업 생활에서 발현하지 못했던 자기의 어떤 부분을 유튜브를 작은 정원처럼 해서 그걸 보여주고 그다음에 그 감정을 다른 사람들하고 나누고 그럴 때가 제가 생각하는 되게 이상적인 1인 크리에이터 그리고 유튜브의 쓰임새거든요. 만들기 위해서 만드는 게 아니라 정말 내가 하고 싶은 걸 하다 보면 또 누군가에게 그게 의미 있는 콘텐츠가 되고 내가 보고 싶은 거 그런 걸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보고 싶은 걸 해라. 이거는 항상 받으실 때 난감하실 질문인 것 같긴 한데 또 동시에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실 질문 중에 하나가 아닌가 싶어요. 소위 말하는 인생 작품 질문인데요. 막 말하고 다닌 적은 없지만 네. 오랜 기간 동안 가슴 한켠에 있었던 영화. 레이스 뜨는 여자라는 영화도 있고 그 영화의 원작인 소설도 있어요. 클레드 고레타라는 프랑스 감독이 아주 젊었던 커리어 초반에 이자벨 윗베르를 캐스팅해서 만든 영화거든요. 제가 영화에 관심을 갖기 훨씬 전에 TV에서 그땐 주말마다 명화극장 뭐 토요 명화 이런 게 있었잖아요. 이제 그런 데서 본 것 같아요. 영화를 보면서 너무 이상했어요. 제가 그때까지 봤던 영화들하고 너무 달랐거든요. 왜 중요하지 않은 사건이 일어나지 않고 있는데 카메라가 나뭇잎과 그 사이에 빛을 바라보고 있을까? 뭐 이런 것들? 그 모든 것들이 되게 진귀하게 느껴져서 못 잊었던 것 같아요. 그때 전 영화에 전혀 관심이 없는 아이였고. 근데 이제 그거를 곱씹을수록 아, 영화는 시간이랑 빛이랑 그 사이에 아무것도 없는 그 무를 레이스 뜨듯이 코바늘 뜨듯이 엮어가는 게 영화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아마 영화 중에 뭐, 제가 좋아하는 영화 수천 편이 넘겠지만 그 영화 얘기를 하고 싶어요. 왜냐면 특히 구해보기 힘든 영화이기도 하고, 아마 겹치는 사람이 없을 것 같기도 하고. 네. 이게 뭔가
어떤 정수를 보여준다 막 이런 영화라기보다 예, 그런 거 아니에요. 그냥 처음에 어떤 그런 충격? 그쵸. 저만의 중요한 영화인 거죠. 어디선가 그런 글을 읽었어요. 하루에 3번 정도, 4번 정도 스스로 침착해라고 주문을 외신다고. 그러니까 이게 일종의 멘탈 관리법 같은 건가요? 제가 흔히 말하는 제인데요. 근데 그게 준비랑 계획을 치밀하게 잘해서 제의가 아니고요. 이것도 약간 소극적으로 계획 안 된 일이 일어나면 엄청나게 당황하기 때문에 제의예요. 그 즉흥적인 순발력이나 이런 게 굉장히 약하고 예기치 못한 일이 일어났을 때 엄청 스트레스를 받거든요. 그런 의미의 소극적 제의라고 할 수가 있어서 가령 제가 준비를 안 한 건 아니고 조금 부족하게 했을 때 60쯤 준비를 하고 40쯤 준비를 안 했어요. 근데 40에 해당하는 일이 생기잖아요. 그러면은 40에 해당하는 부분만 제가 실패를 하는 게 아니라 당황해가지고 준비를 해온 부분도 망쳐버려요. 뭔지 네, 알 아시죠? 것 약간 같아요. 그런 일이 많다 보니까 침착해 하고 심호흡하고 그런 걸로 그래도 조금 많이 사고의 이 여파를 줄일 수 있었달까? 물론 안 되는 부분은 안 되는 부분이지만 더 이상 더 폭주하지 않도록 그런 효력이 저한테는 있고요. 음, 그리고 이제 저는 그게 제가 하는 말이 아니라 저를 걱정하고 저를 사랑하는 누군가가 옆에서 말해준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훨씬 더 힘이 돼요. 음. 오늘 저희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저는 개인적으로 진짜 시간이 이렇게 흐른지 모를 정도로 너무 재밌는 시간이었어요. 혹시 이렇게 함께 해주신 소감이 어떠실까요? 과연 제 얘기가 다른 사람들에게 유용할 수 있을까? 혹은 즐거울 수 있을까? 그런 의심을 갖고 있었는데 정말 많이 준비를 해와 주시고 그렇게 제가 살아온 이야기를 소중히 대해주시는 분이 있다고 알려주셨으니까 저도 제 시간들을 더 소중히 쓰도록 마음을 다잡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긴 시간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거는 아로하 사진을 인스타로 많이 진짜요? 봐서 어울릴 것 같아서 저희가 준비를 했어요. 별건 아니에요, 진짜. 산책하실 때 아마 요긴하게 쓰실 수 있는 너무 감사합니다. 선물 준비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주황색 의도하신 건지 모르겠는데 하나. 하나라서 진드기 제거할 수 있는 빗인데 그 이제 리드줄에 거시면은